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볼게요. 또 초기유과 문제가 하나 출제됐습니다. 다른 패턴으로. 여러분, 초기유과 문제를 이렇게 많이 출제한 이유는 뭔가 하면, 이것도 지금 17년도, 16년도 소방직 문제인데요. 16, 17, 20, 21 연속으로 출제됐습니다. 내용은 많지 않은데, 그죠? 내용 많지 않은데, 지금 소방지에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16, 17, 20, 21년 계속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연속 출제되는 이 소방지 문제에서 초기효과 문제 한 번씩 확인해 주세요. 이거 뭐냐면 땡큐죠, 이제 여러분. 왜? 공부할 내용은 적은데,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주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틀리면 안 돼요. 앞에 3번 문제에서 이미 설명 다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답 가겠습니다. 자, 국가 확인하는 문제. 키워드 나왔습니다. 뭐야? 체크합니다. 각 구조 영역을 침범하면 침범하지 못하겠다. 침범하면 노비, 소, 말 등으로 배상케 하였다. 체크화. 어디예요? 동해입니다. 동해. 동해에 대한 설명. 동해하면 떠오르는 게 체크 말고 뭐 있습니까? 키워드 아까 정리해드렸습니다. 뭐 있었어요? 제천행사, 무천 있었죠. 그 다음에 특산물 체크라고 그랬죠. 무천, 그 다음에 단공, 과하마, 반원피 같은 특산물이 나왔다. 어디 있습니까? 4번에 보니까 매년 10월에 무천이라고 했습니다. 제천행사 개최했다. 정답 4번 떴죠? 팔조법 어디 거예요? 확인. 고조서 문제. 그죠? 사회상 반영할 수 있는 팔조법. 시체를 가족이 죽으면 시체 매장했다가 뼈만 추리는 거 골장제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디 겁니까? 옥죄라고 설명드렸고요. 당시 북방 지역보다 앞선 재정분리. 재정분리 나오면 초기국가에서 어디입니까? 소도가 있었던 나라. 어디예요? 그죠? 사만입니다. 사만. 천군이 지배하는 지역이 별도로 존재하였다. 그죠? 네, 3번 문제에서 살펴봐. 설명 다 드렸으니까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죠? 연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16, 17년, 20년, 21년. 그러면 22년 안 나올까요? 모르죠. 2년 연속 계속 나오네요. 그러면 22년은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짱구 굴리다가 여러분 크게 다칩니다. 짱구 굴리지 마시고 확인해놓고 왔습니다. 확인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또 왕 물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뭔가 하면 이게 여러분 구성 자체가 약간 그 진도순이죠. 그래서 앞에 선사, 고대 문제 살펴봤고요. 기출되는 영역들을. 그러니까 앞에까지 나온 문제들은 이제 뭔가 하면 고대 정치까지 해서 그 중복, 그러니까 2회, 2연속 또는 3연속 그 계속해서 중복적으로 출제되는 문제들을 결합시킨 문제들이에요. 기출로. 그렇기 때문에 살펴봤고요. 12번부터는 이제 뭔가 하면 고려 파트의 문제들을 살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고려부터. 자, 그래서 12번 문제 볼까요? 제시문에 가에 해당되는 왕이 누구냐 이거죠. 자, 왕께서, 가왕입니다. 나라를 통일한 뒤에, 나라를 통일한 왕인데요. 그러면 나라를 통일한 왕입니다. 외관을 두고자 하였으나 되게 초창기이므로 일이 번거로워 겨를이 없었다. 이제 가만히 보건대 향후가 매한 공무를 빙자하여 백성을 침해하여 횡포를 부린다. 청컨대 외관을 두자. 자,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외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외관. 이 외관은 지방관을 뜻합니다. 지방관. 자, 지금 저 사료 내용은 뭔가 하면 이건 최승로의 시무 28조예요. 근데 문제는 사료를 알아. 많이 봤어. 그죠? 많이 봤죠? 최승로의 시무 28조 제 7조 내용인데 최승로하면 바로 뭐가 떠올라? 최승로 시무 28조는 당연히 왕은 성종 때 이기니까 답은 뭐야? 성종 찾아라. 보니까 이거 3번 답 떴네. 끝.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 떨어지는 거죠. 네. 추노 문제를 놓쳤으니 문제 꼼꼼히 읽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야? 나라를 통일한 왕이 누구냐 이거죠. 통일한 게. 이거를 썼을 때 이걸 요청한 왕이 누구냐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통일한 왕이 누구냐 이거예요. 통일한 왕이. 자, 후생을 통일한 왕 누구겠습니까? 최승로가 말하는 왕은 태조입니다. 태조. 그래서 지금 12번 문제는 지금 못 찾는 거예요. 최승로가 이걸 썼던 성종 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태조 왕건의 업적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태조 왕건을 묻는 문제인데 태조 왕건 하면 여러분이 꼭 기억해둘 기본적인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죠.
자, 일단 거기 나와 있는 그 태조왕건 하면 떠오르는 게 여러분 그 태조왕건은요 지방호족들이 추대해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궁예를 몰아내고. 그런데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호족들의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문제는 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후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도움을 주었던 이 호족들을 견제해야 됩니다. 또는 통제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관건이에요, 자기 정치에. 그래서 태조왕건의 가장 중요한 정치는 호족 통제입니다. 호족 통제, 왕이 된 다음에. 호족 통제에 대해 알아둘 것이고, 호족 통제의 대표적인 정책들이 크게 4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채찍과 당근이라고 구분합니다. 그래서 강경책과 온건책을 나눌 수 있는데, 조금 강경한 정책은 뭔가 하면, 사심관 기인 제도를 통해서 호족들을 통제한 정책이었습니다. 해당 호족을 자신의 그 근거지인 해당 지방의 사심관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명을 가지고 그 사심관으로 임명된 해당 지방에 관해서 행정 책임을 담당케 하는 거예요.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책임도 묻는 거기 때문에 호족 통제책 중에 하나이고요. 기인 제도는 여러분 인질 제도로 알고 있죠. 호족의 자제들을 그 개경에 상주시키는 겁니다. 형식의 명분은 뭔가 하면 왕이 해당 지방에 관한 정책들을 시행할 때 그거 자문에 응대하라고 그런 식으로 취지로 실시한 정책이지만 그 안에 내면에 있는 기능을 살펴보면 인질입니다. 까불어? 그럼 너 아들 죽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일종의 그 온건 정책은 사성 정책과 정략 결혼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사성정책과 정략 결혼인데 사성정책은 줄사자와 성씨할 때 성입니다. 성씨를 준다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신라, 그러니까 고려가 그 성립되기 전에 신라사에서는 육두품과 진골육족들만 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방호족들은 성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너를 이제 귀족급의 대우를 해주겠다라는 정책의 일환으로 그 해당 지방호족들에게 성씨를 부여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과 이름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주로 지배층들에 한해서 성씨를 가지고 있었는데 고대 사회는 고려 때부터 이제 성과 이름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왕씨를 가장 많이 부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려 왕씨가 되게 많았겠죠. 그 다음에 정략 결혼은 뭔가 하면 지방 호족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건은 자기 부인 말고도, 원래 부인 말고도 29명의 비빈이 있었다고 합니다. 29명이면 엄청나죠? 그래서 29명의 호족과 서로 혼인관계를 맺어가지고 29명이 넘죠. 왜냐하면 자신이 직접 29명의 호족의 딸들과 결혼한 것도 있지만 자신 집안의 또 여자들을 또 지방 호족과 혼인시킨 경우도 있어요. 왕씨 일가들을. 그래서 굉장히 중복적인 혼인관계를 형성합니다. 이를 통해서 호족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 정략결혼이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이거 말고 이제 그 하나 또 알아둘 게 역분전 지급입니다. 역분전. 호족들에게 공의 대가로 이제 토지를 지급해 주는 거예요. 역분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조세를 걷어서 그 해당 토지의 조세를 걷어서 먹고 살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공에 따라서 일종의 이건 논공행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공을 논하고 상을 부여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호족 통제가 태조왕건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생 안정책으로 가끔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취민 유도 정책인데요. 취민 유도는 뭔가 하면 조세를 10분의 1만 징수토록 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세금 거둘 때 무차별적으로 막 임의적으로 많이 걷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 10분의 1만 걷어라. 취민 유도, 백성에게 수치, 세금을 거둘 때는 유도, 기준을 지켜라 이겁니다. 그래서 조세율을 10분의 1 고정시켜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대외 정책에서 한 가지 알아둘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일종의 그 북진 정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이 북진 정책의 일환으로 두 가지를 알아두십시오. 하나 뭔가 하면 서경, 고구려에 의해 수도했던 평양을 서경으로 지정했다는 것과 두 번째 수도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란 강정책입니다. 거란 강정책.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북진정치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고구려 계승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고구려 계승으로도.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고, 거란강경책의 대표적인 사건이 뭔가 하면 만부교 사건입니다. 만부교 사건. 만부교 사건은 뭐죠? 거란이 이제 그 고려가 후삼국 통일하고 이러니까, 잘 지내봅시다. 그래서 거란이 있잖아요. 그 사신과 그다음에 그 선물로 낙타를 보냈습니다. 낙타. 그래서 선물로 낙타를 보냈는데 그 태조 왕건이 거란에 관해서는 이제 뭐다? 짐승의 나라 취급을 합니다. 따라서 짐승의 나라하고는 교류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신들은 다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뭐죠? 웃기죠. 사신을 왜 쳐버려요. 그죠? 그 다음에 선물로 보낸 낙타 있잖아요. 낙타. 그 낙타들을 굉장히 만부교가 다리 밑에다가 묶어놓고 굶겨 죽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만부교 사건인데 이것은 태조 왕건이 가지고 있는 대거란 강경책을 여실히 보여준 정책이 뭐다? 만부교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태조 왕건 하면 나올 수 있는 게 다 이게 거의 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뭔가 하면 유언입니다. 태조 왕건이 죽으면서 남긴 그 기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후녀 10조고요. 또 하나는 정계와 계백요소입니다. 이 차이는 뭐냐? 이 둘 다 공통점 뭐라고요? 유훈, 즉 죽으면서 남긴 그 기록이라 뜻이죠. 후녀 10조는 왕에게 남긴 거고요. 정계와 계백요소는 신하들에게 남긴 겁니다. 그래서 후녀 10조는 왕들이 지켜야 할 규범 10가지를 제시한 거고요. 정계, 계백요소는 뭐다? 신하들이 지켜야 할 그 규범들을 제시한 겁니다. 이것은 이제 왕건이 죽기 직전에 죽으면서 그 구술로 유언 남긴 것을 이제 측근이었던 박술이라는 장군이 이제 정리한 게 후녀 10조입니다. 그래서 후녀 10조를 통해서 특히 알 수 있는 것은 왕건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녀 10조 내용은 시험에 자주 나오겠죠. 이걸 뭐 문제를 내기도 하고 내용을 물어보기도 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거란 강경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불교 숭상하라는 얘기라든가 풍수지리설 중시하라는 얘기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모의고사나 동영고사 같은 거 풀 때 한번 체크할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요. 왕건의 문제는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니까 여기 해당되는 것 중에 답이 어디 있어요? 2번에 보니까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규범으로 후녀 10조를 남겼다. 그죠? 정답 떴죠? 나머지 문제 1번 쌍기 나오고 과거제 시행 나오면 누구 나와요? 그죠? 광종입니다. 그 다음에 12개 주요 지역 12목이라고 하죠. 12목의 지방을 파견한 거. 여기 있는 최승로의 건의를 수용한 사람 누구예요? 성종. 노비항거법 호족의 경제력을 약화시킨 사람 광종입니다. 광종. 그래서 광종도 잘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려 정치사 문제가 출제될 때는, 그죠? 자주 출제되는 사람들이 보통 조선 고려 전기에 3명의 왕이 있습니다. 3명의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의 첫 번째 태조 왕건이 있 거고요. 두 번째는 뭐다? 광종. 세 번째는 성종입니다. 그래서, 태조 왕건 문제. 17, 18, 19년. 연속 출제된, 소방직에서 연속 출제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태조 왕건과 광종 문제는 연속으로 출제되고 있었다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하여튼 3명의 왕은 다 기억해 두세요. 태조, 광종, 성종. 단독 출제 잘 되는 왕들입니다. 중요한 왕들이니까 꼭 확인을 해 놓으세요. 태조와 광종과 성종. 그래서 태조 왕건 업적을 정리했으니까 광종과 성종을 또 정리할 때가 있을 겁니다. 다시 문제 볼 때 정리하시고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들만 체크해 놓으십시오. 3연속 출제된 문제들이에요. 꼭 체크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반복 나오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언제든. 그러니까 꼭 나오는 걸 중복되는 문제들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3번 문제. 역시 16년, 17년 연속 출제된 문제인데요. 살펴볼게요. 자, 13번.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시기 묻는 문제인데 선사시대 문제죠. 앞에서 설명 다 해드렸습니다. 문제 바로 볼게요. 설명 넘어갈게요. 집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가 바닷가 살고 있습니다. 뭐야? 집,
탕화된 좁쌀. 끝났죠? 아주 친절하게. 또 빗살무늬 토기. 뭐야? 신석기입니다. 그죠? 신석기. 자, 신석기 문제. 옳은 거 찾기입니다. 1번 동굴이나 바위 그늘. 강가의 막집. 막집 아니죠. 움집이죠. 막집은 언제예요? 구석기입니다. 구석기고. 그 다음에 2번 가락바퀴나 뼈바늘이 출토되는 것으로 봐 옷이나 그물을 만들었다. 신석기 시대 유적지를 살펴보면요, 그 유적지에서 뭐가 같이 나오냐면 가락바퀴나 뼈바늘이 나와요. 여러분, 가락바퀴는 뭔가 하면 방추차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실 뽑는 장치들입니다. 실을. 그러니까 실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실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옷도 만들어 입을 수 있고요. 또 그물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옷이나 그물을 제작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거는 신석기 시대 해당되는 설명이고요. 자, 사유재산제도 출현, 계급 발생. 앞에 설명드렸죠? 어느 시대? 청동기 시대. 4번 철제노기와 철제연못. 그럼 철기 시대죠 뭐. 그래서 13번 문제는 앞에 선사시대 설명, 신석기 시대 설명해드렸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두시고, 일단 신석기 시대에서 가락바퀴나 뼈바늘이라는 유적지에서 이런 유물들이 자주 출토가 된다. 이것은 뭐다? 을이나 그물을 제작했다. 이거 뭐라고도 얘기하냐면요, 옷이나 그물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도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시 수공업이 발달했다라고도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을이나 그물을 제작하였다. 그럼 뭐다? 다른 말로 원시 수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수공업이 발달했다고? 아닌 것 아니야? 이러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뭐야? 보통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알았죠? 자, 13번 설명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신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잘 나오죠?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이기도 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14번 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살짝 안 했는데 앞에 문제에서 지중왕 문제 살펴봤었습니다. 4번 문제 설명할 때. 그래서 지중왕 문제 설명하면서 관련된 문제로 법흥왕, 그 다음에 진흥왕 했죠. 근데 법흥왕까지 설명드렸었고요. 진흥왕 문제는 그냥 정복사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문제가 이제 뭐다? 진흥왕 문제죠. 어떻게 알아요? 백제와의 동맹을 파기하고 백제가 점유하고 있던 한강 하류에 한산주에 어쩌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제 동맹 결렬시켰어요. 나제 동맹 결렬시킨 거 아까 성왕 때도 다뤘었고요. 그죠? 성왕 문제 풀면서도 나제 동맹 결렬돼가지고, 그죠? 성왕이 전사하는 관산성 전투를 아까 살펴봤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이제 뭐야? 그쪽에 신라 쪽 파트너였던 사람. 누구? 진흥왕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흥왕 하면, 신라에서 지증왕은 신라 국호 사용하고 왕의 호칭을 사용한 문제로 중요한 포인트 잡고, 그 다음에 법흥왕은 불교 공인과 각종 율령 체제 정비한 거를 포인트 잡고, 진흥왕은 그걸 바탕으로 한 대규모의 영역 확장을 진행한 사람,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진흥왕 하면 역시 진흥답게 진흥. 영역 확장을 진행했었죠. 영역 확장을 진행했었고, 이 진흥왕 때 영역 확장을 보여주는 증거가 뭔가 하면 4대 순습입니다. 그래서 진흥왕은 자신의 치세 기간 동안에 확장했던 영토 지역을 나중에 이렇게 순시를 다 합니다. 하면서 거기다가 자신이 순시했다 또는 왔다 갔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순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북한산 순습이 한강 유역을 장악했다는 굉장히 중요한 이 관련된 기록이 적혀있는 그 순수비는 이제 진흥왕 순수비는 북한산비라고도 얘기하죠. 그 외에도 함경도를 따라서 동해안 일대를 쭉 북진했거든요. 그 일대에 세운 마을령비 또는 황초령비 이런 게 있고요. 남쪽으로는 이제 낙동강 유역에 대가야 지역을 압박하면서 그 일대를 장악한 다음에 설립한 비가 뭐예요? 창령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4개의 순수비가 있는데 그 진흥왕 때 영역 확장을 보여주는 증거는 이 4대 순수비 가지고 파악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진흥왕이 이렇게 영토 확장을 전개하면서 사실상 그 신라의 군사력 강화에 일조했던 하나의 조직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 화랑도예요. 화랑도.
화랑도라는 것은 신라사의 청소년 공동체였는데 원래 고대부터 있었던. 근데 이것을 이제 뭘로 바꾼 거예요? 일종의 국가 조직으로.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표현했다? 국가. 근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군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국가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랑도를 개편한 거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자, 진흥왕의 업적은 영역 확장, 화랑도 개편.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그 문제에서 봤는데요. 개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거 하나와 그 다음에 대규모로 영역을 확장하고 신라가 이제 발전한 것 그 치세, 자기 치세의 어떤 자신감을 바탕으로 신라도 이때 역사서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거칠부로 하여금 국사를 편창케 하였다. 역사서 이름이 국사예요. 그래서 일반인 보통 명사 국사가 아니라 고유명사 국사입니다. 그래서 신라 역사를 정리한 책, 국사를 간행했다. 이것까지 같이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화랑도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개국이라는 연호 사용한 거, 거칠부가 국사 편창케 한 거, 그죠? 영역 확장은 뭐 한강 일대, 동해안 일대, 낙동강 유역까지 영역을 확장한 거는 뭘 통해서 할 수 있다? 4대 순수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되겠죠. 자, 진흥왕 관련돼서 문제 가겠습니다. 그러면 진흥왕 옳은 거 1번. 자, 김씨의 형제 상속이 확립되었고 왕후도 마립간으로 바뀌었다. 신라의 왕후 병칭은 거서간, 이사금, 마립간, 왕 이렇게 바뀌거든요. 앞에 거는 큰 의미는 없고요. 이 마립간이라는 호칭부터가 이제 사실상 왕에 해당하는 병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군장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지중왕 때 정리했고요. 그래서 이걸 처음 사용했고 마립간으로, 그러니까 이사금에서 마립간으로 그 호칭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김씨의 왕 형제 상속이 확립됐다. 김씨의 왕의 독점 세습이 시작됐다는 얘기죠. 이건 뭐야? 뇌물 왕이라고도 얘기하고 정확한 명칭은 뇌물 마립간이죠. 그죠? 마립간이고. 그 다음에 2번. 불교를 수용 공인하였다. 중앙 집권 취지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하였다. 아까 우리 불교 공인한 건 누구라 했습니까? 진흥왕 앞에왕. 2차전의 순교를 이용한 사람. 그죠? 법흥왕입니다. 법흥왕으로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백제와 신라는 결혼 동맹을 통해 결속력을 강화하였다. 아직 나지 동맹이 유지되고 있네요. 진흥왕은 뭐 한 사람? 나지 동맹을 깨버린 사람. 그러면 백제와 신라가 혼인동맹 맺은 건 언제냐? 백제 동성왕과 신라의 소지 마립간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 지증왕 바로 전 왕이었던 소지 마립간 때입니다. 그래서 5세기에 해당되는 얘기니까 관계없고요. 아까 이게 뭐라 했습니까? 진흥왕 업적 중에 영역 확장 말고 화랑도를 군사적 성격의 국가 조직으로 개편하였다고 그랬죠? 4번이죠? 그래서 4번 진흥왕의 업적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진흥왕 문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사실상 영역 확장에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이렇게만 정리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성왕과 관련돼서 같이 알아주시면 되게 좋겠죠. 백제 성왕 때 신라 쪽 왕이 누구였어요? 진흥왕이었다. 파트너가. 자, 그래서 14번 문제, 진흥왕 문제 가볍게 살펴봤고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시기 묻는 문제네요. 20년도 소방직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기에 볼 수 있어 모습으로 옳은 거 찾는 건데, 해공왕 이후의 시기라고 되어 있죠. 해공왕 이후의 시기에 진골 귀족들의 왕위 쟁탈전이 치열해진 시기.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돼서 기원착란이 발생했다. 이 시기를 우리는 신라 하대라고 얘기합니다. 신라 하대.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라 하대는 왕권이 약화돼가지고 진골 귀족들을 계속 반란 일으켜요. 이렇게 해서 왕도 죽이고 교체하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이건 진골들 간에 왕위 계승 분쟁이 굉장히 심화되는 시기가 신라 하대입니다. 자, 당연히 중앙의 왕권이 권위가 약화되고 왕위 계승 분쟁이 심화되는데
당연히 중앙정부의 힘이 약화되겠죠. 그럼 뭘 불러올까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면, 뭐에 대한? 지방입니다. 그래서 지방 세력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중앙의 통제력이 약화되니까. 그죠? 약화되니까. 그래서 이때 등장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호족이 등장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하대의 특징은 왕권 약화를 다 두 가지 현상. 중앙에서는 진골들의 왕위 계승 문제가 심화되고 그로 인한 중앙의 지방 통제가 약화되면서 지방 세력들이 성장하기 시작했죠. 이를 뭐라 불렀다고요? 지방 호족이라 불리는 세력이 성장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당연히 이 왕위 계승 문제에 관련해서 대표적인 사건이 뭔가 하면 김원창의 난이라든가 장보고의 난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다음 세 번째, 아까 골품제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육두품들입니다. 육두품들이 어떻게 돌아섰다고 그랬어요? 반신라 성향으로 돌아섰다고 그랬죠. 물론 모두가 반신라 성향으로 돌아선 건 아닙니다. 반신라 성향에 돌아서거나 아니면 개혁을 시도하죠. 그러나 성공했겠습니까? 성공했으면 신라가 안 망했죠. 실패했으니까 신라가 망했습니다. 특히 개혁 시도한 대표적인 지식인이 누구냐? 육두품 지식인이 최치원이 심우 10조라는 것을 건의를 했었어요. 어느 왕 때? 진성여왕 때. 9세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신라 하대 그러면 이것들은 다 이 부분 알아두시면 되고,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이것도 이제 사실은 길게 보면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된 것과 관련되어 있기도 한데, 농민봉기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도 기억해 두십시오. 농민봉기. 농민봉기들이 많이 등장했다. 왜냐면 중앙정부의 과도한 통제 수치입니다. 과도한 수치들이 이제 농민들의 어떤 그 봉기의 그 심화를, 빈번한 농민봉기를 이제 불러왔다. 이것까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농민봉기들이 증가하면서 이 농민들이 이제 뭐가 되냐면 나중에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도적이 돼버려요. 다 뺏기고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거야? 그냥 마을을 떠나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도적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적들을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적이라고 불러요. 초적. 그래서 초적들이 되고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도 신라 하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농민봉기가 뭐예요? 진성여왕 때 특히 있었던 원종과 애노의 난이라는 대표적인 농민봉기가 있었죠. 그래서 상주, 사벌주라고 불렀는데 그 당시는 그 사벌주에서 발생했던 원종과 애노의 난. 봉기가 되게 컸습니다. 그래서 지나갔던 사람이 도망갈 정도로, 진학군 사령관이 장군 도망갈 정도로 굉장히 대규모 농민봉기였어요. 저거는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고, 이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빈번하게 농민봉기가 진행됐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대에 볼 수 있는 거. 답 떴죠? 왜? 자, 개원필경을 저술하는 육두품. 개원필경은 누구의 책이에요? 최치원의 작품입니다. 최치원의 그 글들을 모아놓은 책이 뭐야? 개원필경이에요. 그 안에는 뭐 토왕서, 경문 등등 해가지고 그 최치원의 많은 그 작품들이 그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는 게 개원필경. 최치원 어느 시대 사람? 20대 사람 맞죠? 아까 진성여왕 때 15, 10조 건의했던 사람. 그러니까 일본 맞는 얘기고요. 대가야와 신라가 결혼동맹을 체결했어요? 진짜? 언제? 있었습니다. 언제? 버풍왕 때. 대가야 인해왕이라는 사람과 그 혼인동맹이 잠깐 추구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왜 그랬는가 하면요, 당시에 그 백제를 견제하는 목적이었어요. 6세기 버풍왕 때 백제 무령왕인데요. 이 무령왕 때 그 무령왕이 대가야 지역이 장악하고 있었던 소백산맥 서쪽 지역에 대해서 대규모 압박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가야가 약간 좀 그 백제로부터 공격을 당하기 시작하면서 대가야가 신라에게 일종의 구원을 요청하는 그 형식으로 혼인동맹을 요청했었죠. 물론 이거 진흥왕 때 깨집니다. 왜? 진흥왕 대가야 멸망시켜버렸으니까. 노비왕가법은 누구예요? 고려
광종이죠. 관계없습니다. 2차 돈에 숨겨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거 누구겠습니까? 법흥왕입니다. 그죠? 네, 법흥왕. 그래서 관련 없다. 시기와. 자, 법흥왕 신라. 네, 상대액이니까 관계가 없죠. 그래서 15번까지 신라 하대 특징 물어보는 거. 하대 그러면 요거 관련된 팩트들 같이 체크해 놓으세요. 왕권 약화된 거, 왕위 계승 분쟁이 심화된 거, 지방 호족 세력이 성장한 거, 육도품의 반신라 상가 돌아선 거. 그죠? 네, 이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서 중앙의 지방 통제가 약화되고 중앙정부의 과도한 수치가 나타나니까 농민분기가 역시 또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추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뭐다? 원전과 NON 등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신라 하대 특징 문제 살펴봤습니다.